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발표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부분별 실적이 발표되고 또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메모리 왕자를 과연 삼성전자가 경쟁사 SK하이닉스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일 텐데 조호진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방송 보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가지고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무슨 실적이 또 나오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날은 뭐였냐면 잠정 실적이었는데 잠정 실적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개요만 설명한 거고, 오늘은 이제 부문별로 뭐 DS 부문, DX 부문, 이런 부문별로 이제 실적을 갖다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 DS, 그러니까 DS라고 하면 반도체에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30년 가까이 그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지켜왔는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미 SK하이닉스의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때 뺏겼는데, 그 실적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아마 오해를 없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DS본의 메모리 D램에 있어서는 가장 고부가치의 이제 업종은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그 엔비디아의 이제 그 H100, H200에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전체적인 이제 영업 마진을 갖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NC, ND긴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H100에 납품하면서 50% 정도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 그 엔비디아가 그 H100을 갖다 3만 달러의 도매로 넘기는데 3만 달러의 도매로 넘기는 그 H100의 원가가 3천 달러예요. 10배 넘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총업 이익률이 75%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생긴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거기 납품을 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D램의 영업 수익이 좋을 텐데 납품을 이제 2년째 못 하고 있으니까 D램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반도체가 이제 그 범용 반도체를 얘기하는 레가시 반도체를 얘기하는 D램인데, 나머지 반도체도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왜 상황이 안 좋냐? 뭐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CXMT라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점점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무라 증권이나 다른 곳에서는 내년에는 창신 반도체가 D램에 있어서 영업이익 세계 마켓 쉐어를 갖다가 15%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럼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13나노 이상 못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창신 반도체가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 마켓쉐어를 넓히겠느냐? 커머셜하게는 이윤이 안 나는데 이윤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반도체 계속 만들어요. 기업이 어떻게 커머셜하게 이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반도체 만드느냐?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 지급하고 있어요. 뭐 세계의 뭐 경제를 갖다 교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반도체까지. 그러다 보니까 창신 반도체, YMTC 등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특히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치는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저부가치 범용 반도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받은 창신 반도체가 약진하다 보니까 그 삼성 반도체가 삼성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넛크래커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오늘의 이제 실적이 나와야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삼성 반도체가 이제 그 DS 부분이 4조 4천억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조까지 예상했다 확 줄었죠. 이제 이런 것을 아마 주시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삼성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중요한 분야가 이제 모바일 사업부인데 그 DX 사업부죠. DX 사업부의 스마트폰 역시 너클래커가 됐다. 왜냐면 최상단에 있던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이 꽉 차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저가형 스마트폰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최대 시장이 이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밀려난 지 오래됐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만회하는 것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 역시 삼성이 이제 3위로 내려앉았어요. 원래는 1등이었다가 그 오포, 비포, 샤오미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렇다면 중저가 시장도 역시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놨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있어서 한 번 졌죠, 삼성전자는. 근데 그 샤오미는 2번 졌는 걸 내놨어요. 화웨이도 내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전자가 넛크래커가 됐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역시 넛크래커가 됐으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33거래일간 무려 엄청나게 이제 매도를 했다고 결과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괜찮겠지만 내년, 내후년이 사실은 보통 이게 증권에서 3년치 영업이익을 끌어다가 이제 PER을 산정하거든요. 그 내년과 내후년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 것이고, 뭐 기관도 거의 맞춰서 파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최대 기업이라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 역시 지난 여름 동안 엄청나게 주식을 팔았어요.
이거 내부에서 잘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갖고 삼성전자에 팔지 않았나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예전에 PBR 1.1이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PBR 1.1이라고 보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빌어서 이제 추정한 것인데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PBR 1.1이 저점인지 모르겠다.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의견을 갖다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특히 개인들은 신용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신용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 주가 더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생기는 이제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 매수는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야, 오늘 뭐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나게 하시는데요. 지금 중국의 추격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각국마다 막 보조금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못 받고 있죠. 어찌됐든 중국의 추적은 어쩔 수 없고 고부가가치 HBM 쪽에서 뚫어봐야 될 텐데 HBM3E도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HBM4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건 가능할 걸로 보세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MR-NUF 방식이 삼성전자 TC NCF 방식이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원래 TC NCF 방식을 선택했었어요. 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도 바꿨거든요. 그 삼성 후발주자로서 예전에 SK하이닉스가 버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지금 뭐 10위단의 승부를 보겠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조금 밀렸습니다. 6만 원 못 들었습니다. 59,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세부 실적,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컨퍼런스 콜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또 다른 투자 전략 시각 하나 조금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두고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요. PBR 자체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PBR 자체도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로서는 지금은 좀 적당한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삼성전자가 상승을 좀 크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HBM3E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좀 내용이 나와준다 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월요일과 화요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들어왔긴 했지만은 전일 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을 때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는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같이 좀 교차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좀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인텔에 대해서도 좀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삼성전자와 인텔 간의 또 협업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BM3E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구조 변화든 여러 가지 경영 전략에 따라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3E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견해가 많긴 한데 구조에 대해서 변경하게 된다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유효한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이 전망치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추정치가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라가지만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너도 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점차 지금 기대치가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4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등 국내 주력 섹터의 대표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거란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관세 관련된 이슈가 정말
정말 있었고 무역확장법 232조, 뭐 186조 정말 지겹도록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비슷한 기조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보다 우리가 대미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압박하는 수위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이 더 강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규제를 강화를 하는 게 우리에게만의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산업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력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자동차나 뭐 철강 이런 쪽인데 각각의 산업적인 흐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황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 지역에서도 사실 일본 자동차가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력 지역에서의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중국차에 대한 관세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변수가 나오면 좀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에서의 이번에 전인대 부양책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런 경기가 살아나줘야 이제 거기에 따른 가격들이 상승을 할 거고 저가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철강 부분도 또 관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이미 과거부터 좀 전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업황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산업이 상승을 했는데 그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산업군들 좀 지켜보고 있으시다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IRA 법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재직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까지는 뒤집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강조하고 있었던 요인들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의 그런 비율을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지 전기차를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출하량이나 리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더 체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별의 이슈랑 좀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어떤 나라를 좀 집중적으로 관세 공략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반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겁먹고 막 이렇게 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죠. 글로벌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여러분들 지금 열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 아연 이슈입니다. 어제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고 지수 자체도 끌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초대형 유상증자 공시를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고려아연 응원을 했던 이유가 고려아연을 응원한 거지 최인범 회장 일가의 그 경영권을 위한 그런 응원이 아니었었는데 어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고려아연 이슈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계속 짚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발표한 유상증자를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2조 5천억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결국 최은범 회장이 현재 38대 35대 쥐고 있는 이 지분율을 뒤집기 위한 어떤 승부수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좀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MBK 연합 쪽 같은 경우 자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통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은범 회장도 그렇고 MBK 측도 그렇고 지금 더 이상 추미할 수 있는 그 지분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들인데 계속해서 만약에 지분이 또 이 유통주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지금 MBK가 전체 운용자산이 8조 정도가 되는데 2조 7천억 정도 이제 투입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건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은범 회장 같은 경우는 MBK 쪽의 어떤 자금 압박 이런 효과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대금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뭐 채무 상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금 확보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유통주시가 늘어났을 때 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지고 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 그러니까 최원범 회장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도 나온 상황들인데 요거는 공개매수 적법성 가처분 신청에서 나왔던 그 얘기인데 재무 건전성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이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유증 가처분 신청에서 최원범 회장 측에서 법리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라면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원범 회장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현재 자사주를 또 우리 사주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법률적 검토를 하겠지만은 MBK 쪽 같은 경우는 배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원범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이 케이스를 잡아서 배임 쪽 얘기가 나올 건데 최원범 회장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가 하락을 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자사주를 우리 사주로 이제 파는 것에 대한 어떤 배임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유상증자 하던 안 하던 최원범 일가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원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속된 표현 한번 쓰자면은 최원범 회장은 지금 죽자고 덤빈다라고 보시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유증 논란을 위해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만약에 매도가 가능하다면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오늘 못 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팔 시도를 해야죠. 네. 파는 시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금감원이 관련해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 이슈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오늘도 증권사들이 부지런히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상향 보고서로는 하나증권이 두산에너빌리티와 BNK 금융지주를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삼성 SGS의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한편 하향 리포트로는 삼성 SDI와 하나솔루션 그리고 넷마블을 주목한 보고서들이 발간됐는데요. 오늘 4개 증권사가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단기 한파가 찾아왔다며 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4분기에도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5개의 증권사가 분석을 내놨는데요. 점진적인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고서야 주가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보고서부터 체크해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기존보다 8.7% 상향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7% 감소한 1,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매출이 회복되는 속도가 관건이라며 에너빌리티 부문은 프로젝트의 진행 비용 선투입으로 향후 실적 개선세를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이 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루마니아 기업과 긴밀한 관계가 조성된 점 부각됐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승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실적보다는 이벤트와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임을 만들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GS 리포트입니다. 오늘 5개 증권사가 삼성 SGS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대부분이 21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중에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려잡으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IT 서비스 업종의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클라우드 실적 성장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T와 물류에 있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에 AI 시장 개화로 클라우드의 수요 증가의 원년이 될 거라고 추정되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전일장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반종민 소장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추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우르르 쏟아졌는데 대부분 이제 목표가 하향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크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만 원 중반대, 30만 원 후반대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낮춰졌다 한다면은 주가에 대해서는 좀 일부 눌릴 가능성과 상승 제한 가능성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그 전사의 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좀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또 살펴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전 분기 대비 때 매출이 2천억 원이었고요. 이번 분기 때 1,500억 원 정도 였기 때문에 감소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또한 회복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LG생활건강 자체가 뭐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 뭐 런칭을 강하게 하거나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는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음식료 쪽에 대해서도 그 가격 인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4분기 때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달 이벤트를 봤을 때 광군제든 블랙 프라이데이든 뭐 큰 굵직한 쇼핑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분위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이점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적은 비중으로 오늘 만약에 좀 하락을 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화장품주는 다 잘 나가는데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문제네요.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밸류 체인을 놓고 업체들의 경쟁 격화하고 있죠. HBM 제조 공정의 핵심인 TC 본더 시장을 놓고 한미반도체하고 새로 상장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두 업체 경쟁하고 있는데 양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나은지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태근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인더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어제 한미반도체 4% 상승했고 하나인더가 6.7%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일단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내 어떤 순환매 그리고 수급의 어떤 시속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이스란지 이수페타시스가 쉬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하이스 수혜를 못 받는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 시속 게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스가 다시 반등이 나서게 된다면 또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한미 반도체 상승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자사 소가 결정을 했지만 요거는 뭐 주가를 방한 역할이지 상승적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올해 19만 6천 원까지 상승할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독점 프리미엄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미 반도체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TC 본더에서 납품사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돼 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어떤 그 공동 개발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2021년도부터 하나 정밀기계가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종목들 뭐 하나인들을 포함한 관련된 종목들이 도리어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술력에 따라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주가 흐름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공시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본업은 선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우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줄었고요. 심지어 이제 적자 전환을 했어요.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이거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본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아직까지 자회사인 두산 밥켓이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서 그 고스란히 이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에 지금 46% 갖고 있는데 원래 지분법이 이제 50% 넘으면은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아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에 50%가 넘는 주주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제 간주해서 단일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이익에 따라서 46%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100%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두산 밥켓이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악영향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건 이제 그 본실적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대체적인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밥켓을 제외했을 때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같던 동기 대비 3%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점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세계에서 5개만이 국가만이 원자로를 갖다 원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 빼면은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지적 재산권만 갖고 있는 기업이지 실제로 원전을 지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나라, 프랑스의 양강 구도로 전 세계 원전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 기업이 이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장기적 긍정적이다. 다만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가 그 갖고 있던 두산 밥켓을 떼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겠다는 것이 기조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복현 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복현 원장이 만약에 그 승인하면은 그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시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체코에서 원전 심사를 갖다 중단하겠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원전에 탈락한 기업 프랑스겠죠. 탈락한 기업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를 하면은 일단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그 한국과 원전에 했던 그 계약을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코 원전 수주에 큰 대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원전 그다음에 SMR이 주요하기 때문에 원전과 SMR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체코 반독점 당국이죠. 거기에 일시적으로 계약 보류하라. 이렇게 한 거는 뭐 원전 관련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일시적 이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오늘 금감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청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전망치 하회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을 좀 했고요.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등 뭐 주요 기업들의 이런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막판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81% 빠졌다라는 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오늘 한 1%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시계열을 짧게 잡으시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해준 것처럼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지만 간밤에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 뭐 이런 좀 이 SMR 쪽을 주도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는 이제 뭐 AI 조류 관련된 이슈들에서 좀 이런 백신 쪽이 좀 떴는데 그건 너무 단기적이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요 일정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BOJ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 HD그룹들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